미국 중간 선거 예상과 달리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의 압승을 막아냈고 재선의 발판을 마련하려 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힘이 빠졌습니다. 바이든 정부 정책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북한을 포함해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상환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중간 선거에 좀 총평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미국 국민들이 절묘한 선택을 한 게 아닌가. 물론 아직 지금 상원의 향방은 조금 한 달 뒤로요. 봐야지 어느 당이 지배할 것인가가 결정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내치와 외정으로 봤었을 적에 사실 국민들의 불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고 네. 인플레이션 문제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불만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또 아울러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 국가가 안정감 있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외 정책에 있어서의 연속성이 필요하다. 그런 맥락에서 상원은 외교 안보적으로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는 곳이고 하원은 사실상 예산을 다루면서 내치에 좀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하원에는 공화당이 지배를 하고 네. 상원에 있어서는 지금 아직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의 균형 감각을 보여준 것은 미국 국민들의 절묘한 선택이 아닐까 결과론적입니다. 네. 예. 그렇다면 이제 하원을 좀 많이 차지했잖아요, 공화당이. 예. 그렇게 되면 뭐 IRA나 이런 관련 정책들이 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책의 방향은 안 바뀔 것이다. 단지 규모와 속도는 좀 조절이 될 것이다. 네.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지금 군사 지원 문제에 있어서 지금 공화당 원내대표를 하고 계신 분이 좀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 약간 소극적이고 좀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 입장 자체가 아무래도 뭐 지원을 안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방들의 도움을 참여를 더 요구하고 또 푸틴과 물밑 접촉을 통해서 뭔가 탈출구를 만들어주는 식의 즉 미국의 재원이 너무 들어가지 않는 선에서의 해결 방향으로 갈 것 같고요. 아울러서 지금 저 IRA 문제도 뭐 예를 들어서 우리랑 지금 우리의 관심사는 배터리 관련한 부분도 있고 많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저 원산지 부품 그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속도로는 24년에는 50%, 27년에는 80%, 28년에는 100%그 규정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지금 그걸 맞추기가 어려워서 3년 유예를 요구하고 좀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속도 조절을 미국이 좀 어느 정도는 특히 그 안보 문제에 있어서 함께 가는 국가들한테는 좀 속도 조절을 받아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이게 IRA도 그렇고 이 우크라이나 문제도 그렇고 결국은 안보 문제입니다. 하나는 네. 국가 안보고 하나는 경제 안보입니다. 결국 미국 입장에서 봤었을 때 미중 패권 경쟁 하에서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좀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정책의 방향은 안 바뀌지만 속도와 규모에 있어서의 변화는 있을 것이다. 예. 그 정도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물칠 교수께는 그렇다면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미국이 바이든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좀 강경하게 해왔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이 좀 바뀔 가능성은 있어 보이시느냐, 중간 선거 결과 이후로? 일단 단기적으로는 변화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결국은 대북 정책이라는 것도 그동안 그 과거 정권을 보면 미국 정권들을 보면 결국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거의 초당파적인 그런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왔고 더구나 이제 북한과 같은 불량 정권에 대한 그 입장 차이는 사실 다른 그 대외 정책에 비교하면 굉장히 작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우선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과연 그러면 앞으로 2년도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제재 또는 군사력 대응을 통한 일방적인 압박 정책으로만 계속 유지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사실 이제 지난 10월 달에 그 백악관이 발간한 그
그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는 확장 억제 전략의 강화를 통해서 대응을 하겠다. 네. 그렇지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가시적인 진전을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외교를 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외교라는 단어에 저는 굉장히 주목을 하는데 지금 이제 미국은 계속 대화 제안을 하지만 북한이 이제 호응을 안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보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향후 2년에도 앞으로 남은 2년 동안에도 계속 군사적 대치만 하고 긴장만 고조한 채 그냥 끝났다. 그러면 사실 이제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도 그 외교 레거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동안 이제 자기들이 얘기한 게 그 이전에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와 우리는 다르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나오는 얘기가 만약에 앞으로도 2년 동안 이런 상황을 간다면 결국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의 정책의 재판 아니냐. 오히려 북한의 핵 미사일 그 위협은 더 고도화되고 외교는 아무것도 해결한 게 없고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외교를 추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하반기에는 좀 더 편하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중간선거 때문에 약간 좀 그 북한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하게 못 나갔다면 네. 앞으로 남은 2년 동안은 그래도 외교적 업적을 어느 정도 남기기 위해서 대화와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외교라는 단어에 저는 주목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북한이 중간 선거가 하는 날 끝나는 무렵에 이제 미사일을 쐈잖아요. 그건 메시지를 좀 담은 건가요? 일단 북한은 지금 한미 군사 훈련이 진행되는 한 어떤 식으로든 거기에 대해서는 자위적 군사적 대응을 하겠다. 그 원칙을 지금 계속 고수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종류, 뭐 그 한미 군사 훈련의 수위랄까, 뭐 범위 이런 것들이 그때마다 좀 다를지라도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맞대응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북한이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위한 이런 군사 행동은 미국도 인정을 해라. 당신들은 한미 군사 훈련 이런 걸 계속하면서 우리는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어떤 군사 훈련도 하지 않고 군사적 대응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결국은 우리 체제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의도 아니냐 이렇게 북한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위적 국방력 행사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도 인정을 받으려고 할 거고 그 인정을 받을 때까지는 군사적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상원 교수께서는 최근 이제 칼럼에서도 봤을 때 이제 북한이 임계점을 좀 시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예. 어느 정도까지 시험하겠습니까? 저는 뭐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레드라인은 못 넘을 것이다. 지금 북한이 바라는 것은 계속적인 도발을 통해서 묵시적으로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하나의 그 제스처다. 네. 한편으로는 또 내부 단속용일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지대공 미사일을 지대지로 쏜다라든가 하는 건 그야말로 도발을 위한 도발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봤었을 적에 북한이 레드라인은 못 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렇게 하려면은 미국이 어느 정도는 협상 테이블 속에서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지난주인가요? 미국의 국방차관이 갑자기 군축 협상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국무부에서 진화를 좀 했는데요. 저는 그럼 그 앞에 이제 그 문두가 안 붙여 있거든요. 무슨 군축 협상이냐. 근데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소리는 핵군축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핵군축 협상 얘기가 나온다는 소리는 북한의 핵 보유를 묵시적으로 인정한다는 얘기인데 미국이 그럴 리는 절대 없습니다. NPT 체제를 진짜 붕괴시키는 마음이 없다면은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뭔가 미국의 패러다임도 비핵화라고 하는 이상과 핵 있는 평화라고 하는 현실 사이에서 어떤 접점을 찾아가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 네. 단지 문제는 북한이 임계점을 넘으려면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를 한다면 결국 그것은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양안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미국의 어느 선까지 받아들일 것이냐. 지금 G20 회의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했던 거의 핵심의 하나는
중국하고 레드라인이 어디인지를 서로 좀 조정해 보겠다. 그 얘기는 결국은 지금 중국, 러시아의 행보에 따라서 북한의 7차 핵실험의 그 성사 여부 내지는 시점이 결정될 것이다. 만약 그것이 중국과 러시아가 보다 공세적인 위치를 그런 행보를 가게 되면은 북한도 묻어서 실험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네. 그게 아니라면은 올 안에는 북한의 7차 핵실험은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핵실험과 관련해서 같은 질문 드립니다. 어떻게 올해 가능성도 있겠지만 만약 그 정세가 그렇지 않다면 내년까지로도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북한이 지금이 굉장히 또 중요한 시기가 연말 총화를 해야 됩니다. 그 연말 총화를 이제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내년에 과연 그러면 또 대내외 정책이나 전략 방향을 어떻게 또 가져갈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또 그 준비 기간이 또 네. 필요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좀 내치에 집중할 우선 시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는 당 중앙이 전원회의를 열어서 이제 나름대로 그 연말을 총화하고 차기 연도 군사 뭐 경제 또는 여러 가지 뭐 외교안보 정책 이런 걸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네. 걸 이제 평가를 하고 이제 그 방향을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1월 달을 이제 그냥 넘어가면 어차피 올해 핵실험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한미 군사훈련이 지금 더 이상 예정되어 있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앞서 얘기 드렸지만 북한은 철저하게 지금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묵고하지 않겠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맞대응하겠다. 이렇게 지금 공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어떻게 보면 이제 주고받기식으로 그렇게 이제 군사적 대응을 해왔다 이런 맥락에서 보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굳이 핵실험 시기를 한번 저울질해 본다면 내년 3월달에 또 대규모 한미 군사훈련이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달에 열렸던 한미 연례 그 군사 그 안보 협의회에서도 그때도 이제 내년에 그 미국의 전략 자산을 또 총동원한 그런 그 한미 군사훈련을 계속하겠다, 더 많이 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합의를 했잖아요. 예. 이제 그런 맥락들에서 보면 결국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내년 초는 핵실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지만 북한은 지금 기술적으로는 핵실험을 여러 차례 해야 되는 그런 수요가 지금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타이밍만 이제 보고 있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 효과도 극대화하면서도 또 그런 그 기술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점, 네. 예, 그게 이제 저는 내년 1월, 2월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렇다면 이제 오늘 노동신문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무기 개발했다 이렇게 밝힌 거는 우리 좀 봐달라 이 뜻입니까? 일단은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의 지금 성과를 계속 이제 노동신문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치적을 지금 계속 그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선전을 지금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뭐 불가역적인 또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힘으로서 지금 핵무력을 계속 고도화시켰다. 무기 개발에 뭐 어느 나라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속도전을 통해서 새로운 기적을 만들고 있다. 지금 계속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건 지금 연말 총화하고 연관돼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 총화의 대상이라는 게 경제 민생도 있지만 결국 이제 군사 분야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일단 봐야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지난 그 2020년 8차 당대회 때 그 5대 전략 무기 개발이라는 게 그 발표가 됐거든요. 네.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게 이제 뭐 전술핵의 소형화부터 해서 대규모 핵탄두 개발, ICBM 뭐 정확도를 늘린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있거든요. 그런 어떤 그 지금까지의 무기 개발 관련된 성과를 다시 한번 연말에 이제 총화 형식으로 한번 선전을 하고 그리고 또 내년도 과제를 제시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미국 중간 선거 얘기를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15일 날 대선 아마 재선 출마하겠다 얘기하는데 옆에서 좀 말리는 모양새 같긴 합니다만 가능한 얘기입니까? 뭐 선거 나오는 건 본인이 원하는 거 막을 수 없죠. 네. 근데 저는 미국 민주주의를 생각하면 그건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안 나와야 되지 않나 싶지만 저는 제가 지켜보는 것은 민주당도 그렇고 공화당도 그렇고 과거에 비해서는 보다 극단주의라는 표현을 써야 될까요? 좀 강경한 세력의 목소리들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 편승하고 네. 또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바이든 행정부의 실정이 있다면은 트럼프가 나오겠다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거는 사실은 미국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경제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은 사실은 일종의 분위기 바람입니다. 근데 제가 우려하는 건 제가 만약 트럼프 캠프에다 조언을 한다면은 다음 선거는 세대 교체 얘기가 나올 거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나왔을 경우에 트럼프가 후보로 고려될 수 있는 것이지. 네. 그러니까 우리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내년쯤 가서 선언을 하겠다. 네. 그게 일종의 트럼프의 고민을 안겨주는 거거든요. 아하. 지금 얘기되고 있는 플로리다 그 주지사요, 재선안 론 디센티스인가요? 그 사람에 대한 인기 44살입니다. 네. 예? 지금 그러한 분위기로 미국 사회가 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선거에 이제 바람이 어떤 방향 바람이 될지 모르겠지만 예. 미국의 내치 지금도 이번에도 인플레 문제하고 그다음에 그 낙태 문제라든가 이런 사회적 이슈가 있는데 그 사회적 이슈를 누가 선점하느냐가 중심인데 이미 트럼프는 낙태 문제 때문에 이번에 좀 실패한 케이스가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보다 진취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젊은 지도자 쪽으로 무게 중심이 옮아가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앞서 민주주의 얘기했지만 경제가 제일 중요하다. 예.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는 선거에서 경제 얘기를 거의 안 했단 말이죠. 그냥 민주주의 대 반민주주의의 대결로 갖고 갔는데 예. 이런 방식으로 2년 뒤도 갖고 가면 트럼프가 불리한 겁니까? 물론 이제 그 2년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조금은 상쇄될 수 있었던 포인트는 지금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단지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의 문제냐 아니면 지금 서플라이 체인 그러니까 공급망을 바꿔가는 과정에서 네. 미중 패권 경쟁에서 대외적으로 우위를 점령하기 위한 과도기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이 정책적으로 완성이 되면 그때부터는 미국이 다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오기 때문에 그런 상쇄 효과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바이든 책임으로 돌리는 그러한 유권자들도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온건층에서는 지켜보자 하는 의미에 있어서의 지지층도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갔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2년 뒤에는 그야말로 4년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때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뭐 여러 가지 대화도 있었고 분위기가 좋았다가 막판에 이제 틀어졌지 않습니까? 만약 트럼프의 재선을 좀 더 원할지 아니면 현 정부를 원할지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북한은 행동을 할까요?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많이 소통을 해왔고 또 서로가 원하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서로의 또 리더십 스타일도 너무 잘 알고 네. 어떻게 보면 마음속까지 서로 잃고 있다고까지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한 20여 차례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하고 주고받은 서신들 그걸 제가 한번 다 읽어본 적이 있거든요. 읽어보면 정말 서로를 어떤 식으로든 잘 이렇게 설득을 해갖고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관철시키려는 그 주고받기 식의 어떤 그 관계들을 보면 분명히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더 선호할 가능성은 있는데 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돼도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뭐 예를 들면 북한이 가장 원하는 제재 완화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당연히 이제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 의회에 또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 이런 구조를 보면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지금 군사적 대치 국면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은 분명하지만 기본적으로 미국 정치에 대한 불신을 굉장히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한 게 결국 미국과의 문제는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장기적으로. 그래 장기전이 이제 중요한데 그러면 이걸 그냥 가만히 있느냐 그게 아니고 미국이 군사력으로 자신들을 더 이상 위협하지 않는 그런 수준까지 핵무력을 고도화시켜서 적어도
자위적 핵무력 행사를 인정받겠다. 그게 이제 아까 우리 교수님도 얘기하신 그 핵 보유 국가로서 사실상 인정받는 거죠. 네. 예, 그걸 이제 최종적인 목표긴 한데 과연 그게 가능할지는 네. 사실은 뭐 좀 많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은 다 됐지만 G20 관련해서 한 가지씩만 질문을 드릴 테니 짧게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20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가서 만날 사람 중에 하나가 푸틴이 안 오기 때문에 예. 시진핑 우선 만나야 된단 말이죠. 예. 아까 레드 라인을 좀 얘기할 것 같다고 하는데 어떤 결과를 좀 도출하면 좋을까요? 그 크게 보면 뭐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대만 문제고 다른 하나는 WTO 관련한 공정무역 이 두 가지가 핵심 사안이라고 봅니다. 네. 사실 지금 대만 문제, 양안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시진핑 주석이 무력 통일 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도 군복 입고 나왔더라고요. 또. 예, 그러니까 그러한 그 지나친 그런 갈등이 증폭되는 거는 막아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하나의 중국과 대만에 대한 군사적인 어떤 도발 내지 위협을 하지 말자라든가 그런 식의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WTO가 지금 그 세계 무역 기구가 교착 상태입니다. 중국 문제로 인해 가지고요. 그래서 과연 WTO 협정과 중국의 국내 무역 규범을 어떻게 조화롭게 만드느냐 이 두 가지에서 그 양국의 접점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이렇게 정상회담 가능성이 또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대응을 하겠습니까? 일단 북한이 지금 상당히 이제 민감하게 대응하는 게 이렇게 한미일 군사협력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마 이번에 그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면 무엇보다도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해서 이제 효과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 문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논의가 될 텐데 지금 뭐 논의 방향으로 봐서는 어떤 식으로든 효과적으로 어떻게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고 핵과 미사일 고도화를 이제 중단시킬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에 이제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과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북한도 또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든 지금은 한미일이 동시에 군사 훈련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북한이 지금과 다른 어떤 대응을 하느냐. 근데 그게 이제 앞으로 지켜볼 굉장히 중요한 관찰 포인트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상환 교수, 이물출 교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